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장수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장수왕의 그 다면 외교예요. 다면 외교. 예전에 이제 2010년도 기출문제에 이 다면 외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왔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장수왕 시기 때 중국의 정세를 보면요. 이 남북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강개토 대왕 때는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중국이 556국으로 이제 분열돼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하북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 북쪽으로 이제 뭐냐면 영토를 어,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장수왕 때는 이 북조라는 국가가 등장했어요. 북조가. 그리고 밑에 이제 남조가 있었죠. 송나라가. 근데 국력상 이 북조가 심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북조와 이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이제 또 교류를 외교 관계를 또 교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또 남조를 또 끌어들여서 이제 북조를 견제시켰죠. 그리고 이 북조 위에 이제 유연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연도 같이 이제 끌어들면서 북조를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세력 중에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등거리 외교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세력들을 좀 약간 균형을 놓고는 세력을 자기 그 침략 방향을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돌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남하 정책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제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남하 정책을 위해서 북쪽을 안정시키는 다면 외교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면 외교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또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수왕 때 또 특징은 평양성을 천도했다. 평양 천도했다는 거. 자, 평양천도인데 이 평양천도는 주로 이제 어디를 했냐? 어, 지금의 이제 평양성이 아니라요. 이게 장항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했죠. 요거는 아니라 어디로 이제 천도했냐면 어, 그 당시 이제 안악궁성을 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산성을 대성상성. 여기는 이제 뭐냐면 천도를 했죠. 안악궁성은 이제 평조선이고 이 대성상성 산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천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평왕 때 들어와서 장항성, 오늘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왜 평양으로 천도를 했냐? 그 내용을 보면, 자, 평양은 남남국 역도로서 경제 문화적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대동강을 이용해 항해를 통해서 국제적 활동이 유리했던 곳이고, 특히 이제 그 해상 교류를 통해서 남북조와 교류가 용이했던 것이에요. 대동강은 어, 인적 물적 자원의 보고였고, 평양이 퉁구지역보다는 자연적 조건이 살기 좋았던 좋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귀족 세력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평양성 천도를 통해서 이들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자,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평양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구귀족 세력들이 반발했던 내용이 계로한 국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계로한 국서 때 그 당시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여는 죄를 지어서 나라가 어육이 되었다. 그래서 대신과 호족들의 사륙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 있죠.
그래서 개도한 국서의 그 장수왕이 평양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구기족 세력들이 반발이 불러일으켰고 그때 대규모 수청을 했다 하는 내용이 개도한 국서에 있어요. 음.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평양 천도가 이제 하고 남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이 결성되죠. 이게 이제 나제 동맹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쳐들어올 때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하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계도한 국서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계도왕은 그 당시 백제 왕이에요. 그 당시 이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실시하니까 누구한테 이제 그 도움을 요청했죠? 예, 그 당시 북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북이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자, 근데 북이의 이제 황제는 그 고구려가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도왕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이제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나서 북이 황제는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편지를 장수왕한테 이제 준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곧바로 계도왕을 공격을 하죠. 결국에는 계도왕은 그 국서 유출 때문에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수도였던 위대성이 함락되고 잡혀서 아차산성에서 죽음을 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제는 수도를 옹지원 이제 천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 남하 정책 결과 한강 유역을 장악했고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 한강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남하에서 천안과 청주를 지나 금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는 충주를 획득해서 그 소백섬을 넘어서 영주, 예천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유물 유적들이 여기에 나왔죠. 예, 그래서 뭐 수흥에서는 수흥 어수문 고구려 흔적 있고 수흥 어수문에 고구려 흔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주에서는 중원 고구려 비는 등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령부터 남양만까지 연결한 성까지 장악을 했다는 거. 요거 예전에 중원 고구려 비문과 함께 역교동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라 영토는 소백산맥 이남과 백제 영토는 금강 이남에 한정됐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했던 이유가 이제 국제적 배경 보면 앞에서 이제 다면 외교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북이 세력이 너무 크니까 예전처럼 북쪽 지역이 강북 지역이 분열돼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을 치지 못하고 남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이거 이때 이제 북이를 또 견제하려고 뭐냐면 남주와 또 교류를 하고 이렇게 다면 외교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원적 천하관을 볼게요. 자, 이 다원적 천하관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한 두세 번 나왔던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다원적 천하관은 뭐냐면, 보통 중국의 천하관은 보통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이제 자신을 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은 이 천자가 중하를 통치하고, 동시에 그 주변의 오랑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천하가 갖고 있는데 자기 중화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쪽에는 뭐 동이족이고 서쪽에는 서용, 북쪽에는 북적, 남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천하관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얘가 대빵이죠. 그리고 다른 천하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천하관은 좀 배타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고구려의 천하관은 좀 다른데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중국의 이 사이간, 자신을 중화로 보고 내면에 그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다 뭐냐면 오랑캐다. 그런 사이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일단 자신도 중화라고 보죠. 하로 보고 나머지를 서윤, 북저, 동이, 남만으로 봐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인식을 하고요. 근데 고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의 천하관처럼 다른 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천하관을 인정한다는 거죠. 중국의 천하관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 배타적 천하관에 반해서 고구려는 자기의 그런 중심의 천하관 외에도 유목민족의 어떤 천하관도 인정하고요. 주변에 유영 같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국의 천하관도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천하관을 인정해 주는 다원적 천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고구려가 인정하는 그 자신의 천하관 안에 있던 나라는 백제나 신라나 말갈,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이죠 지금. 음 예전에 만주족.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천하관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천하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물리치고 그들을 점령하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인제 그들을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형상이 나왔냐면 그 당시 이 고구려는 충분히 백제와 신라를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신라를 점령하지 않았죠. 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상당수 고구려에 편입시켰지만 백제와 신라를 자신의 제후국으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가 형성하려면 중심이 있으면 주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후국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제와 신라를 자신의 뭐 일종의 위성국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제후국정 생각해서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다원적 천하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죠. 예. 자, 그래도 이 다원적 천하관은 나중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천하관과도 또 연결돼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고구려 수소 천송국, 하늘의 아들, 하늘의 손자라고 하면서 그 지배자를 대왕, 선왕, 그다음에 태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제 그 중국식 사이관을 받아들여서 신라를 동이라고 했어요. 이 동이라는 말은 이 강개토 대왕비나 그다음에 중원 고구려 비문에 나오는데 신라를 동이.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일 때는 이 자신을 중화라 생각하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중원 고구려나 강개토 대왕비에 보면 동이매금이란 말이 나와요. 동이라는 건 신라를 의미하는 거고 매금은 신라의 그 당시 왕이 이제 뭐냐면 마립간이에요. 칭호가. 그래서 마립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동이매금은. 그리고 백제는 이제 백잔이라고가 노개고 낮춰서 고구려 자신의 하를 자처했고 이들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여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잔이라는 말은 그 강개토 대항비에도 나오죠. 백제를 낮추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백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고구려가. 예, 왜냐하면 백제는 겉으로 항복한 척하고 다른 세력들과 연합해서 이제 고구려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다만 고구려 지배자는 황제를 칭하지 않았고 그들의 천하는 동방의 한 부분으로서 중국이나 유목민의 세계와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한계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 한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천하관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이와 대비해서 이제 중국의 천하관은 다른 천하관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만 잘난 배타적 천하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원적 천하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개토 대학능비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이건 이제 99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주요 내용을 보면 강개토 대항비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말머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강개토 대항 의 어떤 그 고구려 강개토 대항비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의 어떤 그 신앙, 고주몽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강개토 대왕이 이제 그 비문이 만들어질 그 태왕릉이죠. 강개토 대왕의 능을 지키는 수모인 제도가 나와요.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첫머리의 주몽을 천재지자라고 하죠. 예. 하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백을 딸이 그 어머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청성국이다 하면서 그 지배자를 태왕이라고 이제 불렸고 그리고 이제 신라를 동이 매금이라고 했고 백제는 백장이나 노객을 낮추어 부르고 자신을 하라고 자청했다. 이거는 아까 심에 언급한 다원적 다원적 천하관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조공이나 순수한 기술이 보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제나 신라부터 조공을 받았다. 순수라는 것은 그 진시황처럼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국을 살펴봤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원어적 천하관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삼국 중에 고구려만 다원적 천하관이 보인다는 게 아니죠. 예. 고구려 외에도 신라나 백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천하관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외도 그 당시 일본도 자기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중하로 보고 나머지 나라를 다 뭐냐면 오랑캐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형식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만 천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삼국가 일본도 자기 나름대로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두는 모비명인데 자, 모두는 모비명은 이제 고구려를 천하 사방의 가장 신성한 교수로 이제 표현했고요. 주몽을 일월지자라고 했죠. 예. 그래 갖고 하늘과 아 태양과 달의 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천하관을 보고 있죠. 모비명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천하관을 볼 수 있는 게 중원 고구려 비문이에요. 자, 중원 고급 빙어는 이제 그 당시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걸로 이제 보고 있죠. 장수왕. 예. 장수왕이 아니라 문자 명왕 때 문자 명왕이나 어, 장수왕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요 정도 때 만들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고구려 왕과 신라 매금이 만나 고구려 영토를 확인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신라 매금은 이제 눌지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 나라 왕을 대왕, 조왕, 그다음 수천,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받았다. 라고 부른 반면에 신라를 동이, 신라 왕을 매금이라 불렸다. 매금은 이제 마립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매금이라는 용어가 중국 고구려 비문하고 그다음에 강개토 대왕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매금을 마립간의 비칭 정도 생각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마립간을 비칭하기 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울진 봉평기가 발견되면서 그 가설이 깨졌죠. 왜냐하면 울진 봉평비에도 그 뭐냐면 그 마립간을 매금이다 불려요. 매금을 그래갖고 이 매금이라는 말은 그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를 왕을 비칭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립간의 이칭이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볼게요.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여 종주국으로서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의복을 하사했다는 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칼을 또 하사하거나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의복이나 칼을 하사했던 거는 상국이 하국한테 하는 거야. 예. 상국이 하국한테. 그래서 인제 고구려가 상국이고 신라가 하국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인제 신라에서는 고구려 당주라는 것은 이제 당이라는 건 부대고 주라는 것은 그 부대를 이끄는 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구려 당주가 주도하면서 신라에 영향을 행사했다. 자, 그래서 인제 요걸 알 수 있는 것은 신라 영토 안에 고구려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인제 알 수 있죠. 자, 근데 의리에 보면 이는 고구려가 자국을 중국과 같은 위치에 놓고 신라를 자기 주변에 있는 저급한 국가로 봤으면 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랬듯이 고구려도 신라를 종주국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줄 때 신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살려뒀던 것은 자신이 어떤 그 천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후국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신라를 종속국을 뒀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이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 인제 율지왕이 인제 고구려하고 손절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인제 그 고구려 안에 있었던 그 아니 신라 안에 있었던 고구려 세력들을 쳐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중원 고구려 비문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음. 그래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그 예전에 이제 기록엔 고구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장수왕 이후부터는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고려로 국호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고구려와 고려를 병칭했거나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가 이제 국호를 고려로 정한 것은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국호 고려대왕이라는 고려라는 국호가 이 중원고구려 비문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연호를 사용하고 부경왕을 제후로 봉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경왕을 제후와 관련된 봉했 내용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어 6 세기에서 7 세기 때의 인제 고구려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뭐 여기 그 안장왕과 안호왕은 그렇게 이제 볼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안호왕 때 왕위 계승 문제를 갖고 그 안호왕이 이제 죽을랑 말랑할 때 그 당시 이제 중부인계와 소부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예전에 한국사 능력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호왕이 이제 3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 근데 이제 대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 중부인과 소부인 간에 아들이 있었어. 예. 근데 안호왕이 이제 죽을랑 말랑하니까 대부인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그게 이제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부인, 소부인들에게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승이 이제 왕위 계승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호왕이 죽을랑 말랑할 때 얘네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3천 명 이상이 이런 죽었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부인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 중부인의 아들이었던 양호낭이 즉위하게 돼요. 즉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기록은 일본서기에 있어요. 일본서기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4분 과정에서 양호왕이 즉위를 하죠. 여 그때 인제 그 양호왕 때 일단 대관계적 그 위기가 있죠. 대대적인 위기가 대외적 위기를 좀 보면 자 고구려의 우호적이었던 북이가 멸망하면서 중국의 긴장 관계가 형성했고 예 요게 북이가 멸망했다는 것은 동이와 서이 이렇게 분열됐다는 거죠. 예. 이게 북제가 되고 북주가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북중국의 북제의 압력과 유연을 격파하고 등장한 신흥 유목 국가인 돌고리 적극적 공세에 인제 직면을 했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돌고리 인제 공격해 오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그 당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고구려 한강 유역을 공략해서 하류 지방은 백제, 상류 지방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대내적 위기를 보면 아까 이제 양원왕의 직위를 둘러싸고 그는 지배층 내부 여파가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양원한 때 대외적 위기하고 대내적 위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되냐면 귀족 연립 체제 형성의 배경이 돼요. 요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고구려 귀족 연립 체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대내적 배경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 귀족들은 대내적으로 그들 간의 분쟁을 수습하고 귀족 연립 체제를 취하했다. 귀족 연립 체제라는 것은 힘 있는 귀족들이 연합해서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던 그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각기 사명대에 거는 귀족들이 실권자직인 대대도는 이제 어, 예전에 시험부에 나왔던 거죠. 보통 그 고구려의 고위직 관료들 대도라고 해요. 대도. 대도라는데 대도를 통솔하는 장관급 정도. 그러니까 재상급 된 정도가 되는 게 대대도예요. 대대도는 왕이 임명하지 않아요. 임명하지 않고 그들 수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개 보면 대대도를 이제 뭐냐면 정할 때 서로 싸워가지고 이긴 자가 대대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왕은 그때 이제 대대로 싸울 때는 귀족들이 싸울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승리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왕을 대대로 임명했다,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 하여튼 그들 사이에 3년마다 선임하는 형태로 이후 고구려 말기까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귀족 가도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렇게 이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구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라와 미약을 맺었죠. 그 당시 고구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여기는 이 고구려라면 북쪽에는 돌고리 있죠. 이 돌고리 이렇게 공격해 오고, 그 다음에 남쪽은 신라가 백제가 연합해서 그 당시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냐면 애들이 연합해서 투하. 그래서 신라와 백제 연합군들이 들어오는데 낮의 동맹국이. 자, 그 양쪽의 전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고구려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땅은 넓은데 실제 백제보다 인구가 적었다고 하거든요. 약 뭐 450만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한계가 있는데 이 병력을 두 개로 나눠서 전선을 두 개로 나눠서 동원하다 보니까 이 힘이 벅찬 거야.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고구려는 그 당시 나제 동맹을 분열을 깨우기 위해서 그 당시 신라를 선동을 했죠. 그래서 신라를 선동해서 신라에게 땅을 내줬어요. 이 땅을. 저쪽 강원도와 함경 북두 땅을 내주고 그 당시 신라를 통해서 백제를 견제하도록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쪽으로 땅을 좀 일부 내주고 남쪽 병력을 안정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부 전선에 있는 병력을 저쪽 돌고래 이제 싸우는 북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돌고를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대의조군은 신라와 미약을 맺어 남부 국경선 안정을 취한 뒤 서북부 방면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주력을 방책을 취했다. 그래서 신라와 밀양 내용은 대체로 이제 한강 유역과 항평야 일대 영유권을 신라에게 양도하고 양국에 합평한다는 것이다. 네. 한강 유역은 이제 어차피 그 당시 뭐 신라 백제의 손아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고 항평양은 그냥 떼준 거죠. 예. 그래서 이 항평을 떼줬다는 기록이 이제 어디 나왔냐? 미약을 통해서 어,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항초령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오령비 있죠.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미작설이 있어요. 요 미작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백제와 신라 중에 신라와 미작을 맺었냐?
고구려 판단하기에 신라와 백제 중에 백제가 힘이 강하다고 생각한 거야. 예. 백제가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가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게 땅을 떼주고 신라를 통해서 백제를 견제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내적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그 당시 양호한 때 이제 대의적 위기로서는 그 당시 북쪽은 돌고이 등장했고 남쪽은 나제 연맹군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이제 공격했고 대내적으로는 지배층의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배층의 분열은 귀족 연립 체제를 통해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대외적 위기는 신라와 미작을 맺어갖고 백제를 견제하는 동시에 그 남쪽에 있는 병력들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돌고를 뭐냐면 견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왕을 좀 보죠. 평화왕 때 이제 중국의 정세가 이제 뭐냐면 바뀌기 시작해요. 수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죠. 어,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남조와 진과 또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와 또 공식으로 통교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돌고래 공세를 저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때부터 남으로 예봉을 돌리면서 삼국강제를 벌이게 됐다는 거. 그래서 공세를 저지시키면서 그 주력을 남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이제 하면서 남쪽을 안정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평화왕 때 또 정책 중에 보면 장항성을 건립했어요. 장항성.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도도 옮겼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대성상성과 안압궁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성상은 안압궁성이 있고 상성 황제성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중국 세력 때 계속 공격해 오니까 이 안압궁성을 버리고 대성상성으로 도망가면서 항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부닥친 거야. 예. 왜냐면 계속 중국 세력 공격하고 오니까 뭐 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밑에 여러 가지 궁궐이라든지 간화 시설 간화가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민가까지 다 뭐냐면 포괄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나성이 필요하다. 해갖고 장항성을 만들었어요. 이때 오늘날 이게 평양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장항성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북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성이 있어. 예.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성은 이제 방어 체제가 있고 여기 군사 기지가 있고 중성은 가나나 뭐 궁궐 같은 거 있고 그 다음 외성에는 백성들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평양성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장항성이라고 했던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상성 안압궁성에서 요 뭐냐면 장항성 천도를 하죠. 네, 천도를 천도보다는 그냥 이걸 냈다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대성상성하고 안압궁성은 요 그 오늘날 평양성 북쪽에 있었어요. 그 북쪽. 그러니까 같은 평양 지역이지만 약간 북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왕 때를 좀 볼게요. 자,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을 만들었죠. 신집 5권을 편찬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사책인 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자, 6위 중에 그 일부를 뽑아가지고 신집으로 이제 편찬을 했어요. 신집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신집 내용들은 그 당시 이제 영향할 때는 이제 뭐 그 당시 고구려까지 상당히 어려울 때죠. 막 중국세로부터 침입도 받고 그때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국난 위기의 어떤 사례들을 6위 안에 있는 국난 위기의 사례들을 뽑아서 따로 신집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결속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죠. 다만 이 책이 이제 뒤에 삼국사기의 1차 사조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추정만. 자, 그 다음에 삼국항쟁에 보면
그때 이제 온달로 유명한, 바보도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온달이 이제 신라를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출전해서 싸우다가 아차산성에서 전사를 했고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공 고성을 시켜 북한 산성을 공격하겠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 온달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서가에 보면 온달이 이제 평민 출신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지만 실제적인 평민보다는 고구려가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할 때 그 당시 구귀족 세력들과 이제 결별하기 위해서 평양의 신진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의 신진 세력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 국가에서 평민이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서 귀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귀족 계급 중에 좀 하위직 귀족이죠. 이 하위직 귀족들이 먼저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달을 등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6세기 때에서 7세기 때까지 넘어가면 십자형 대외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자 위험을 느낀 고구려는 북방 유목민 중 돌골과 연계하죠. 그래서 6세기 때까지는 6세기 초중반까지는 돌골과 대립을 했었는데 6세기 말부터는 이제 공동의 적이었던 수가 등장하니까 돌골과 고구려가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신라 대항해서 또 연합을 하죠. 그리고 외와 또 연합을 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라하고 당이 연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당 동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 간의 십자형 외교 관계가 형성됐다.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전쟁을 보죠. 여수 전쟁. 자, 배경을 보면 수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주변국에서 수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뭐 미진 남북조 시대 때도 중국과 이제 삼국이 이제 뭐냐면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형식적이었어요. 예, 형식적이었고, 근데 이때는 수가 등장하면서 이 형식적인 조공채권 관계를 실질적인 조공채권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 왕한테 직접 와서 조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고구려가 좀 뭐냐면 왜 우리가 가서 너네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중국 왕조의 특징이야. 중국 왕조들은 대개 보면 이제 분열 시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로 이제 통일되면 항상 중국의 어떤 국제 질서를 강조를 하거든요. 강요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불러일으켜요. 예.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수 전쟁은 이제 여러분 고구려와 이제 수나라 간의 전쟁이죠.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영유왕 때 내용을 볼게요. 이게 여수 전쟁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요. 예.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영유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유왕은 이제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당나라와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당으로부터 도교가 이제 존재됐죠. 그래서 당나라 고조 때는 고구려와 관계가 상당히 좋았어. 대립된 게 아니라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냐면 평등한 관계에서 외교도 막 맺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고조가 죽으니까 쫓겨나죠. 자기 아들한테. 당태종이 등장하잖아요. 이연에서 이제 이세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당태종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이제 고구려에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삐거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영유왕은 이제 앞으로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가 쳐들어올 거라 이제 생각을 해서 천리장성을 축초해요.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도 있었죠. 고려 때도 있었죠. 근데 이때 만든 천리장성은 고려의 천리장성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연결한 건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요하 있고 요동반도 이쪽에 그 요하가 있죠.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해갖고 요하 방어선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뭐 상성을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요 산성 중에 이제 북쪽에 부여성이 끝이 있고 그 밑에 비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성과 비사성의 이제 산성 사이에 뭐냐면 여기 이제 뭐냐면 연결한 장성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장성을. 그래서 예전에 산성도 있었는데 이 요하방어선에 있는 산성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영루왕 때 그 고구려 내부에서 당나라와 그래도 화평 관계 유지하는 파와 당나라에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지 않는 파들이 둘러싸웠거든요. 그래서 하친을 계속 유지하는 파는 영유왕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은 귀족들이고,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지 않는 파는 영계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영계소문이 왕한테 결국 계기니까 이제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이제 뭐냐면 저 천리장성의 어떤 감독관으로 파견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영계소문이 뭐냐면 군대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다음 영유왕을 죽이고, 그리고 영유왕을 따랐던 하친파 귀족들 다 죽여버리죠. 예. 그리고 술수도 뭐가 되냐면 대망리지가 돼요. 원래 이 망리지라는 버스는 그다음 군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 군사를 담당하고 그 당시 이제 영계소문 집안이 계속 이어받았고 이제 했던 직인데, 이 군사를 담당하는 망리지 직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영계소문이 집권하자 망리지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막강한 권력을 이제 뭐냐면 더 부여하죠. 예. 자, 그래서 영계소문 전본이 일어나서 이제 누굴 내세웠냐? 보좌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좌왕은 이제 허수아비 세우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휘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계소문은 신라와 당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정책을 이제 펼쳤고요. 그때 이제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오늘날 합천 지역에 있는 대하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하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여제 동맹을 맺게 됐다. 고구려 백제의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해서 여제 동맹을 맺게 됐다 하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제 동맹의 실체가 있었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자, 이건 뭐 길게 설명하면 되게 많아지니까 건너가고요. 자, 그리고 신라의 대당 교통령인 당항성을 공격해요. 당항성을 공격하고 한강 유역의 반환을 또 요청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이때 당항성을 공격할 때 백제와 고구려군이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빼앗고라고 했는데 빼앗지는 않았어요. 공격만 한 거야. 공격만. 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그 당시 이제 백제한테 대하성을 뺏기고 고구려한테 이제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 당시 되게 위기에 처해졌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신라의 조치를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김춘추가 이때 누굴 찾아갔어요? 예, 보좌왕을 찾아갔죠. 북쪽으로 가서. 그때 이제 실제 집권자는 영계소문이니까 보좌왕, 영계소문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영계소문이 딱 거절하고 오히려 중령 이북 땅을 돌려달라. 예전에 너네들이 가져갔던 중령 이북 땅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가두죠. 결국에는 김춘추가 이제 돌려주겠다고 이제 뻥을 치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신라에 와서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안 되겠고 고구려는 안 되겠고 해서 그 당시 당나라로 갔죠. 그래서 결국엔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그 뭐냐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공격을 멈추는 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의 사신이 오면 다 가도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당 전쟁 내용을 볼게요. 여당 전쟁. 자, 당나라가 돌고를 제압하고 서역을 공격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결국에는 알다시피 안시성 전투에서 뭐냐면 그 당태종이 패배를 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도망했고, 당나라는 도저히 이제 고구려를 그냥 제압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김춘추의 걸 만나서 뭘 맺었어요?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고구려가 원했던 것은 고구려고 신라가 원했던 건 백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백제를 치고 나서 병창론을 남쪽에서 확보한 다음에 남쪽에서 그 평양성을 공격하면 더 쉬울 거다 생각해서 나당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신라의 요구대로 백제를 치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남쪽에서 뭐냐면 곡을 치는 그런 전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좀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 넘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그 동국공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동국공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초창기 때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고구려의 관점은, 고구려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게 된 계기가 일사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보면 지금은 중국의 영토에 전개됐던 모든 과거의 역사는 중국사에 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고구려사는 그 수도가 만주 지역이 있을 때는 중국사고 평양천도 이후의 역사에 있던 한국사에 속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죠. 자, 이해죠 이거. 예.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과 한국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일사양용이야. 예. 근데 일사양용에서 이제 더 그 넘어간 게 역사영웅이야. 아예 이제 뭐냐면 지금 중국이 장악한 지역의 모든 역사를 다 중국의 역사로 규정짓고, 그리고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 개념을 보면 중국의 왕조가 최대한 팽창했던 시기 영토를 기준 삼아 그 공간 내에서 전개했던 과거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그래서 고구려사도 중국의 역사다, 발해사도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고구려는 한해 형토군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평양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등 중국계 주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에 속했던 곳이며, 낙랑군이 설치됐던 지역이므로 고려사는 중국사이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유민이 다수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중국 흘러가 한족과 융합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구려와 중국의 왕조 관계가 그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나타낸 근거가 되었다. 자, 이때 이제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관계는 조공채권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고구려가 중국 왕조의 조공과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조공하고 책봉을 했기 때문에, 예,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왕조다,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조공책봉 관계는 그 당시 동아시아 질서, 국제 질서의 어떤 의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조공책봉을 맺었다고 해서 그 중국 왕조가, 고구려가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라도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일본도 한 번 이제 몇 번째 조공책봉 맞았잖아요. 일본도 중국의 지방 왕조고 지방 정권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을 중하로 보고 다른 나라를 다 뭐냐면 자기의 어떤 주변의 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이 독자적인 사이관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왕을 이제 태왕이라고 불렸죠. 자, 등등 이런 걸 볼 때 뭐냐면 고구려는 그 중국과 다른 독립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이 독자적 천하관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는데, 자, 그리고 나가서 발해사도 중국에 기속된 그 역사고, 그리고 발해사도 중국에 기속된 역사고, 발해도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리고 고조선사 역시 중국사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중국사다. 얘기한 얘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동북공정이죠. 동북 지역은 오늘날 만주 삼성을 얘기하는 건데, 만주 삼성의 역사를 올바르게 잡는다.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이라는데,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그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역사를 다 자기 역사 편입시키죠.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등 이렇게 이제 공정사업을 하게 돼요. 역사 왜곡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예전에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이 2번 정도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또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잠깐 중국의 목적을 볼게요. 중국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다. 예. 중화민족 안에 범위 안에 그런 소수민족도 포함시키죠. 한족 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내세웠냐면 중국의 영역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영토가. 근데 소수민족들이 차지하는 그 지역이 거의 60%가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 중화민족의 역사 끌어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이 분열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뭐냐면 중화민족의 역사를 끌어들이면서 하나의 민족, 중화민족으로 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민족 통일 국가론을 입각한 중화민족을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죠. 백제를. 자, 백제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이에요. 26번. 자, 그럼 백제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시고. 자, 백제를 이제 세웠던 사람은 삼국사기에 보면 온조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세력이 결합해서 백제를 건국했죠. 예. 이건 삼국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소노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그 당시 유리왕한테 이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와서 남쪽으로 내렸는데, 비류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고, 온조는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웠죠. 미래성에. 그러다가 이제 미추홀에 살았던 자기 형인 비류가 거기에 살기가 힘드니까 온조한테 들어오면서 하나 합쳐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사를 볼 때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되어 백제를 건국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게 통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 왔던 세력들이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부여 계통이다.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2010년도에 계도한 국서 관련된 거 한번 나왔거든요.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부여 계통이라는 증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건국 시기 백제의 모재는 고구려 계통의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부여 계통의 토각모였다. 토각모라는 것은 일종의 널무덤이죠. 땅을 파서 요게 목관을 놓고 봉토를 세우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토각모, 널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토각모 널무덤은 부여나 중국 계통의 장사 무덤 형태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도입을 들어왔는데, 자 하여튼 이 부요 계통의 무덤이다. 만약에 고구려 내었으면 돌무지 무덤이어야 되는데 토강무였고, 그다음에 4세기 때 그 등장한 서총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4세기 후반 때 등장했다. 이때 중간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 전에 돌무지 무덤, 기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게 존재했어야 되는데 가독이 무덤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그러면 왜 4세기 후반 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등장했냐? 그거는 4세기 후반 때 백제의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고구려 계통 북쪽에 내온 그런 세력에 의해서 정치 세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근데 초기 때 온조 세력들은 부여에서 고구려 내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내왔기 때문에 토강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고구려 그에 대해서 교과서 같은 데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보이니까 이게 고구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갑자기 등장했고 초기 단계 돌무지 무덤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거고, 이때 이제 정치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세력의 유입은 4세기 후반 때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백제의 건국세인 온조 계통과 비류 계통이 고시가 아니라 부여시다는 거야. 예, 부여. 그래서 이제 부여성을 썼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와 백제의 왕의 친구가 언하라고 불렸다. 예. 중국에 보면 부여와 백제의 왕을 언하라고 불렸는데, 자 이것은 부여에서 썼기 때문에 부여 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여는 백제 동명 왕릉의 제사 대상은 요때 고구려 고주몽이 아니라 부유의 건국 시초인 동명성왕이다. 예전에도 얘기했처럼 동명성왕은 원래 부유의 건국자였어요. 그리고 관련된 신화도 부유의 건국 신화인데, 나중에 고구려가 장수왕 때 부유의 유민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고주몽에다가 부유의 동명성을 갖다 붙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백제 동명왕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한 고주몽이 아니라 그 당시 부의 건국시인 동명성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도한 국서에서는 저희는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에도 나왔다라고 언급돼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내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직접 내왔다는 거야. 그 부여에서 백제 고구려가 갈려져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사위성을 천도한 후에 국굴 남부유로 훔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부여 계승 의식을 보이죠. 그래서 고구려와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고구려도 부여에 나왔고 우리도 부여에 나왔기 때문에 남부유를 칭함으로써 부여 계승 의식을 내세워서 고구려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표하려고 했던 거죠. 예. 참고로 고대 시대 때는 역사 계승 의식이 고조선 계승 의식이 강한 게 아니라 부여 계승 의식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부여는 일종의 그 서양의 노마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부여의 역사 의식을 계승해야지 정통 국가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거든요. 예. 그리고 고조선 계승 의식, 단곤조선 계승 의식은 나중에 이제 그 고려 말기 때 등장한 거고요. 예. 그것은 삼국사 이후에 이제 원나 친일기 때 등장한 거고, 부여 계승 의식이 고대 시대 때 되게 강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부여 계통이나 설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근데 아직까진 교과서에서는 그 백제가 고구려부터 내려왔다는 설이 이제 통설이라고 해서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통설 내용을 보면 이게 교과서 관점이에요. 한강 유역의 여러 곳에 발견된 적석총이나 돌무지 무덤이나 서울 서총동 계단식 적석총은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무덤 양식을 이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고구려에 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반대되는 견해는 또 이런 견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백제의 건국설에 의하면 고구려와 함께 남으로 이주한 세력들은 비두와 온조 형제의 설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보면 두 가지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설화 내용은 온조가 백제에 세웠다는 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각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히려 거꾸로 비유가 백제에 세웠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뿌셈의 견해 보면 처음에는 온조와 비유 계통이 있다가 서로 왕위를 교대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온조 계통을 통해서 왕권이 통합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유 계통의 왕통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건국설화를 이제 그 건국 그 설화에 대해서 역사 기록을 남길 때 온조 계통의 뭐냐면 그 설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비유 계통의 어떤 그 역사도 같이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조와 비유 계통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그다음 결국에는 어떤 시점에 이르면 온조 계통의 왕통이 확립됐고 그리고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온조 계통의 설화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해서 서술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유 계통의 역사도 좀 남아서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삼국사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초창기 그 백제 왕통은 한 개의 왕통이 아니라 적어도 온조 비유 계통 또는 또 뭐냐면 다른 책에는 구태 백제가 또 나오거든요. 중국 측 기록. 구태 백제 해갖고 세 개 계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온조 계통으로 통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태 계통, 비유 계통, 온조 계통이 세 개 계통이 있다가 온조 계통으로 통합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게 온조 계통 완전 통합된 것을 언제부터 보냐면 근초고왕 때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 계통의 왕통이 서로 왕위를 주고받다가 이 근초고왕 때부터 온조 계통으로 통합이 됐고 그때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온조 계통으로 이렇게 역사를 뭐냐면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세기 중반 계도왕의 북위에 보낸 국서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를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6세기 전반에 성황 때 일시 국호를 남부로 칭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됐죠? 백제 건국세기 부여 계통과 연결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이왕 때로 보자. 고이왕 때. 자, 고이왕 때 내용을 보면요. 자, 이때 이 고이왕은 비두계통으로 보고 있어요. 비두계통으로. 자, 이때 이제 그 국가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했는데 간제 정비를 보면 16강등제와 육자평 제도가 설치됐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16강등제와 육자평 제도는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사비 시대 때 완성된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완성된 것보다는 이때 이제 간등제와 자평제가 실시됐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예. 그 다음에 백간의 공복이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또 후대의 것으로 소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 골격은 자평과 솔 같은 일부 간직들로 이제 보이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법령을 반포했죠. 그래서 관리로서 재물 받은 자, 그 다음에 뇌물 받은 자, 재물 받는 건 뇌물 있죠. 자, 뇌물 받은 자, 도둑질한 자는 장부의 세배를 배상하고 종신금고형. 이때 종신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벗을 못하게 하는 벌이죠. 정근대 시대 때 금고라는 것은 벗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위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고 돼 있지만 최근에는 부정됐죠. 예. 왜 부정됐냐면 시기가 안 맞아. 최초의 율령이 반포된 건 태시 율령인데 이 서진의 태신 율령이죠. 이게 이제 3세기 중반 때요. 313년인가? 아니 213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요거 태시 율령이 3세기 중반인데 이 고위왕의 즉위 연도가
3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도 율령을 만들자마자 고유왕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게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식 율령을 반포한 게 아니라 기존의 그 백제에서 고유하게 쓰이고 있는 율령을 재정리했다. 이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교과서에 그 말이 좀 사라졌죠.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또 남당을 설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사를 보는 관청이었던 남당을 설치했다. 예. 공무원 기출 문제는 요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대외관계 보면 위지비하에 있는 낙랑과 대방을 공격해서 대방태수 궁준을 정사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진과 통교를 냈죠. 그래서 280년 이후부터 서진에 몇 차례 사신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주소나 수소에서는 백제 시로서 고의를 뭐냐 기록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고의를 어떻게 기록했냐? 중국적 기록에 보면 구태라고 기록하죠. 구태. 그래서 이 구태가 고의라고 보고 있어요. 예, 보통 그만큼 이제 큰 업적을 세웠다라는 것도 있고 백제 건국에 그리고 오히려 이걸 또 보면 이게 원조와 비유 계통이 아닌 구태 계통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예, 그냥 설이에요. 예. 우리나라 학자들은 되게 보면 고위왕을 비유 계통을 보는데 또 하나의 왕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쪽의 목지국을 제압해서 한강유역을 장악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위왕 같은 이제 업적들을 받고 그다음에 근초공항을 볼게요. 자, 근초공항이 때가 이제 백제 제일 전성기죠. 예, 예전 13년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근초공항은 앞에 고위왕은 비료계통을 보고 있는데 근초공항은 온조계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초왕 때부터 이제 온조계통이 왕권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계속 그 이후부터 이제 왕들은 온조계통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해서 왕위가 예전에는 뭐 온조계통, 비루계통 또는 뭐 구태계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온조계통을 해갖고 부자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아들이었던 금구수왕이 왕이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편찬했죠. 중앙 집권체를 강화해서 기록에 보면 서기를 편찬했다고요. 서기. 그래서 이제 이때 서기를 편찬할 때 온조와 비류계통의 왕권이 이렇게 교대를 했는데 이런 그 역사들을 다 온조계통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그 기록들은 요 서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온조계통의 역사도 정리됐었고 약간 이제 비류계통의 역사가 좀 남아서 각주도 비류백제설 같은 것들이 실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다음 정복 활동을 보면 만의 남은 영토를 정복해서 남해안까지 진출했다. 요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좀 국제 관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지도를 엉망으로 그리는데 예. 대충 보시고 자,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백제가 있었죠. 여기는 남쪽 외에 여기는 신라 이게 있는데 313년 그러니까 4세기 초반까지는 요 고구려 백제의 중간에 뭐가 있었냐 예전에 설명했던 낙랑과 대방이 있었죠. 낙랑과 대방. 자, 근데 낙랑과 대방이 뭐냐면 고구려의 미청왕 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항해도 일대가 경기 북부나 항해도 일대가 그 당시 무주공산 지역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가 요 항해도 일대, 그러니까 대방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백제의 근초광이 북진을 하다가 고구려의 그 고, 고구 원앙을 여기 평양성에서 뭐냐면 전살시키죠.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백제가 뭐냐면 그 당시 낭랑대방의 한인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흡수 통합해서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이 중국 문화를 흡수하는데 통로 역할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 가야를 통해서 외와 뭐냐 외에 전달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와 외가 통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백제가 이제 여기 가야와 외를 가기 위해서는 요쪽 나주 영산강 지역을 확실히 장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나주 영산강 지역은 독자적인 세력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미다라나 등등 여러 이제 독자적 세력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친미다라 같은 이제 그 나주 영산강 세력들을 확실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남쪽을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일본서기에 그게 나오거든요. 일본서기에 보면 그 당시 신궁왕후가 그 당시 그 근초고왕 때 초고왕이라고 하죠. 초고왕 때 명을 내려갖고 친미다를 공격해라. 어, 그래갖고 이제 그 근초고왕이 병력을 끄고 친미다를 점령했는데 그때 일본 항우가 신궁항우가 그 땅을 근초고왕한테 줬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본서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주체가 그 뭐냐면 신궁항우가 아니라 그 당시 근초고왕이고 근초고왕이 친미다 같은 나주 영산강 세력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때 외가 병력을 파견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마움으로 근초고왕은 자기 아들이었던 군구수왕을 통해서 뭐냐면 뭘 줬죠? 칠지도를 하사했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많은 남원 영토 그러니까 친미다대 같은 나주 영산강 지역을 완전히 그 장악을 해서 그 당시 그 남해안까지 진출했고 그걸 통해서 중국, 백제, 가야 외에 해상 통로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야 세력권이었던 납동강 유역까지 영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정사시키고 예, 항해도 일대를 차지했죠. 이때가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대방군의 옛 땅이죠. 대방군의 고지를 장악했다. 옛 땅을. 예. 그래서 고대 무역로의 거점인 낭랑을 고구려 차지하여 백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내용이 개동한 국서에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는 완전히 원수가 된 거야. 원수가. 예. 그리고 참고로 이 평양성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양성이 아니에요. 이때는 항해도나 경기 북부에 있는 위치한 하나의 성일 것이다 보고 있어요. 예. 평양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은 평양성이 아니라 그래서 항해도나 경기 북부에 있는 신평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 평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대동강 지역을 평양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고요. 주로 이제 뭐냐 중요한 요충지나 수도를 평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유 지명이 아니라 일반 명사였어요. 일반 명사. 예. 우리가 이제 그 대동강 이남의 대동강 지역을 평양으로 인식한 거는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일이고 고구려 시대 때는 이 평양이라는 지역이 어떤 특정한 지명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보 활동을 통해 축적된 군사력과 경제를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고 대해로 진출했다. 그래서 이제 대해 활동을 보면 중국의 동진 외의 중국의 동진과 외의 구슈 지방과 그 외의 구슈 지방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요소 지방을 진출했다는데 요건 하나의 설이죠. 예, 예. 요소 지방 요소 진출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칠지도를 하사했죠. 백제가 제작하여 제후왕이 외에게 하사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제가 나주 영산강 세력들 신미다들 같은 걸 토벌할 때 외가 군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담내도 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외가 왜 군사력을 제공했을까요? 그 당시 외는 일단 뭐 실체가 좀 약간 불명하지만 야마토 정권을 보고 있는데 야마토 정권이 이제 그 당시 그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문화와 중국의 문물과 그다음에 철기가 상당히 필요했어. 철제 무기가. 근데 이런 것들은 철제 무기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자체 생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백제나 그 당시 번안 지역, 가야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 백제한테 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정복 활동하는데 군사정을 제공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얘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 당시 이제 백제가 근초광이 금구성을 통해서 칠지도를 하사한 거죠. 예.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돼 있어. 칠지도 하사 관련된 내용을. 일본 서기에서는 그 당시 근초광이 친미다대를 뭐냐면 어 그러니까 근초광이 신공항호가 친미다를 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로 근초광이 신공항 때 바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거는 고대 시대 때는 상국이 하국한테 주는 거지 하국이 상국한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때 이제 거꾸로 오히려 실지를 하사했다는 게 맞다. 그 일본 서기가 왜곡해서 기록된 거죠. 예. 원래 팩트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갖고 마치 그 근초공항이 그 바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사했다는 게 맞다. 왜? 그 당시 군사력을 제공해서 감사의 보시로 답례도 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초광의 아들이 금구수왕이죠. 이때 이제 태자 때 고구려를 이제 공격해서 평양성에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키는 큰 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성 공격은 그 당시 근초광이 총사령을 내갔지만 실제 그 지도자, 그 지휘관은 금구수왕이었어요. 예, 그때 태자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고구 원왕이 전사를 했죠. 예. 이게 예전에 계도왕 국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 침노왕 때 보면 침노왕 때 업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냥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했다. 이 정도야. 예. 침노왕 때 업적은 침노왕 즉위연도 보면 알겠지만 1, 2년밖에 안 되죠. 2년인가? 예.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침노왕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 남조 불교를 수용했잖아요.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실의 권위 높이고 백성들 사상을 통합했다.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신왕 때 내용을 볼게요. 아신왕 때 내용은 좀 쉬었다 하죠.